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11강 발해입니다. 이제 고대 정치사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발해입니다. 화면이 전체가 안 나왔죠? 자, 이것도 한번 두 번 촬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사진 한번 살펴보시고요. 원칙 다시 중간고사는 한국사는 봅니다. 여러분 한국사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등교를 하면은 하는데, 사실 지금 지금 또 확진자들이 좀 늘어갖고 아직 발표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또 약간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차후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원칙적으로 지금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등교가 좀 연기되면은 변수가 있으니까 조금 감안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치사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치사가 가장 많습니다. 무조건 정치사가 내용이 많고, 그래서 수업도 계속 이렇게 길어지게 되고, 여러분 한국사 수업 듣는 게 가장 길죠.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여하튼 그래도 여러분들 뭐 빨리 들으세요. 뭐 빨리 배속하셔갖고 들으셔도 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빨리 들으시면은 또 될 것 같고, 언제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발해까지 왔습니다. 발해. 멸망부터 했죠, 저번에. 멸망이 한번 나왔고, 이제 발해인데, 과연 요 발해는 참 재밌죠? 왜 재밌냐? 요 한 나라를 두고, 이 발해라는 나라를 두고 나서, 어느 나라가 현재, 몇 나라가 연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 한국사 범죄 느니까. 또 당연히 중국이 동북공정의 또 일환으로 발해를 자국사에 편입시키는. 또 북한은 우리보다 더 강조합니다. 북한 쪽에서는 통일신라보다는 저쪽에 이 발해사와의 자신들의 그 정통성을 또 하기 위해서 북한. 그럼 나머지 또 있어. 어딜까?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왜 연구할까? 발해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현재 러시아 땅의 상당수가 또 발해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파면 나오잖아 또. 그리고 여기도 자신들의 또 그 정권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발해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어. 또 어딜까? 일본. 일본도 많이 합니다. 발해가 당시에 당나라와 대립이 격화되어 있었고, 뭐 그러면은 일본과 상당히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외교부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요. 얘들이 또 만주사변 일으키고 나서 1930년대부터 이제 또 발해사를 본격적으로 또 연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먼저 얘가 빠르게 일본이 연구해서 참 서로 자신들한테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역사를 있는 사료 같다. 역사를 이렇게 했던 나라 발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발해 698년에 시작돼서 926년 근 한 230년 간 이 발해는 정확하게 저게 많이 없어요. 기록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은 상당히 적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발해는 공부해야 될 거는 요 왕 4명, 대조영, 무왕, 문왕, 전성기 때 선왕, 이 4명만 왕에 대한 기록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4명 중에 하나. 다음 통치체 옆으로 가면 뭐 지금 안 나오겠지만 일단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 다음에 당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나름 독자성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발해는 오늘 하는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발해의 사회 경제에서 나오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요. 뭐 설명을 하겠지만은 하여튼 이게 발해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여튼 발해사가 본격적으로 이게 연구가 되기 시작하고, 일단은 또 그냥 일단 말로 할게요. 일단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도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최초로 이 발해에 대해서 최초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 역사의 범주에 넣었던 거는 바로 실학자 유득공이라는 사람. 유득공이 무슨 책을 썼습니까? 발해고. 그때 남국에는 신라가 있다, 북쪽에는 발해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남북국 시대의 용어를 씁니다. 저는 참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용어 같습니다. 훗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2020년도 이
대한민국도 남북국 시대라고 막 훗날은 불러줄 가능성이 있지만 제2 남북국 시대, 뭐 후미 남북국 시대, 뭐 이렇게 불러주는데 하여튼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그게 700년부터 이때 꽤 많은 230년 동안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는 다 남북조 시대가 있어. 우리 저번에 중국사에서도 남북조 시대 배웠지. 우리도 남북국 시대 있었지. 일본도 남북조 시대 있었거든요. 일본 일왕이 두 명, 천황이 두 명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베트남도 또 두 명 남조, 북조 이렇게 있는데, 여하튼 두 왕조가 있었다. 갑시다. 대조영. 이 대조영이 자 698년에 발해를 세우게 됩니다. 옛날에 또 이 발해 이 대조영 또 사극 KBS 또 사극에 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최수종이 또 연기했어요. 최수종이란 배우가 왕건한 다음에 대조영을 했었는데 우선은 이게 이 발해가 누구의 국가냐는 논쟁이 있었던 가장 출발점은 그 중국의 당서에 그러니까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두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구당서, 또 하나는 신당서.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 근데 이 구당서와 신당서에 이 대조영의 출신에 대해서 같은 기록이 아니야. 책은 당일에 대한 역사를 쓰면서 이 발해 역사까지 정리를 했는데 구당서에서는 고구려의 별종이다. 라고 했고 근데 또 신당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말갈 쪽의 인물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당의 기록에서 두 가지가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해석이 여기가 분분한 거지. 자, 그러면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 대조영은 그거야. 그냥 아버지가 걸걸중상입니다. 걸걸중상인데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선조 때부터 원래는 말갈족의 선조가 있었다가 약간 고구려 쪽으로 기화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구려화한 말갈인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고구려화한 말갈인. 자, 당연히 한민족 한국가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당시에 고구려도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말갈족 중에 고구려한 말갈인의 후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조영이 어떻게 건국을 했냐면은 당시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거란족의 이진충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 696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쪽 요동 지역이 상당히 혼란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난의 상당히 혼란기하는 과정에서 요 대조영과 그 다음에 또 걸사비우라고 해서 걸사비우에서 거란 또 말갈족의 인물이지 같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요동 지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세우게 됩니다. 어디서 세웠냐면은 대조영이 698년에 자 바로 동모산이라는 데서 자, 여기다 그냥 쓸게요. 동모산에서 건국합니다.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었고요. 원래 자 국호는 발해라고 안 했어요. 원래는 진국이라고 했어. 진국 하나의 나라 하나 진이라고 썼는데 자 봐봐 절대로 중국 애들이 한 글자 왕조 쓰는 걸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713년에 야 이름을 줘줘 당나라에서 니네 발해 군왕이라고 해. 발해 군왕 아직 나라 인증을 안 해주긴 했는데 발해 군왕이라고 해서 발해라는 용어를 쓰고 이게 우리가 배우는 발해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한 글자 진국을 진나라로 칭했는데 이제는 자 이때는 나중에는 713년에 발해로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야 뭐 대조영은 간단합니다. 동모산에서 바로 건국을 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1, 2, 3 펀치의 왕이 나옵니다. 1선발, 2선발, 3선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자 무왕이 즉위를 하는데 자 여기서 무왕의 이름은 그냥 써줄게. 대무해야. 대무해. 자 대무해고 요 인물 같은 경우는 자 제가 그냥 8세기 초라고 했는데 719년에 왕에 올라서 737년까지 왕을 합니다. 8세기 초에 왕을 하고요.
문왕은 상당히 길게 합니다. 737년부터 뭐 793년까지 그래서 8세기 중후반까지 왕을 하는 사람이 바로 문왕이 되겠습니다. 문왕 이름 써줄게요. 문왕의 이름은 대흥무 전현무? 대흥무라는 인물은 또 문왕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 느낌 딱 나오죠? 무왕, 싸웠겠지. 싸웁니다. 무왕보다는 안 싸웠겠지. 네, 안 싸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누구랑? 당이랑. 그래서 자, 이 무왕은 우선은 자, 연호가 있어. 이 무왕의 연호와 문왕의 연호를 잠깐 정리를 할게요. 나는 황제국을 칭한 거야. 황제국을 칭한 거야. 그래서 무왕 때 썼던 연호는 인하는 연호를 썼고요. 문왕 같은 경우는 어떤 연호를 썼냐면은 대흥이라는 이 연호를 썼습니다. 자, 인한이라는 연호를 쓴 거는 무왕이고요. 문왕은 대흥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자, 그 말갈족은요 여러 7개 부족이 있습니다. 7개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발해와 사이가 안 좋았던 말갈족이 있었어. 그 말갈족이 뭐냐면 흑수말갈이었어. 흑수말갈. 뭐 꺼맸나 봐 하여튼. 그래서 이 흑수말갈을 공격하는데 자, 녹색으로 할게요. 무왕 때 흑수 자, 흑수말갈을 공격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 무왕 대무예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누구냐면은 대문해야 문해. 문이니까 이 사람은 싸우는 걸 싫어했어. 그래서 특히 또 이 대문해는 상당히 친당적 요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어떻게 또 친당적 요소가 있었냐면은 대종이 처음에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당가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 그러니까 얘는 첫째죠. 무예는 둘째 아들 했던 문해를 대문해를 수기학생으로 보냅니다. 일종의 수기학생은 인질제도입니다. 당으로 보내니까 당과 상당히 좀 가까웠던 인물이지. 자, 근데 이 흑수말갈 그래서 돌아왔어. 귀국했어. 문해는. 그러니까 무예랑 문해랑 있는 건데 이 무예는 상당히 반당적 요소가 셌던 놈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흑수말갈하고 당이랑 합쳐졌어.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하니까 요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대무예는 흑수말갈 공격을 선언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무예가 이거에 또 사령관을 누구로 보내냐면 문해를 보내. 야, 네가 가. 근데 문해는 안 된다. 공격의 불가피성을 얘기합니다. 그래? 안 돼, 가. 형 말 들어 임마. 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 뭐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저는 위화도 해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나요. 위화도 해군에는 이제 갔던 이성계가 회군해갖고 우왕하고 채영을 몰아냈는데 결국 문해는 가서도 불가피성을 얘기해. 이거 안 된다. 싸우지 말자. 했는데 다시 내가 왕인데 근데 결국 문해가 어떻게 할까? 당으로 넘어가. 그냥 당으로 넘어가요. 여하튼 그 당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흑수말갈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해서. 근데 결국 당으로 넘어간 문해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문해는 자객을 보내. 자객을 보내서 동생 암살시킵니다. 그리고 문해를 추존했던 세력, 다시 말하면 친당적 성향을 갖고 있던 그 신하들도 다 처단시켜버렸던 거예요. 이걸로 같이 쌀이. 자, 일단 이 흑수말갈을 공격을 하게 되고, 이거보다 뭐 중요한 게 우리가 뭐 흑수말갈을 알 건 없잖아. 근데 일단 공격을 하고 중요한 거는 바로 요겁니다. 자, 요거 당과 대결. 무왕이니까 당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 바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그러면은 자, 바로 이 인물입니다. 장문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문유로 하여금 어디를 공격하게 생겼냐면은 산둥반도 이 산둥반도 이 산둥반도의 등저우 여기 등저우를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요 공격을 하고 이때 장수가 누구냐면은 장문휴라는 장군을 시켜서 이 산둥반도의 등저우를 공격하는 732년에 행해지고 결국 이 등주 자사를 죽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등저우 지역을 관할하는 최고의 무관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승리를 했던 게 바로 무왕 때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연호 썼다. 그 다음에 재밌는 흑수말갈과 당과 연결 시도를 했고 이거와 동생과 커넥션을 바로 깨뜨렸고 중요한 거 바로 이거 당과 대결해서 장문유를 하여금 바로 등저우를 공격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왕 끝! 자, 무왕 정리는 이렇게 하고요. 백제는 무왕죠. 자, 끝. 자, 다음 문왕으로 갑시다. 문왕.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음 왕은 3대 왕 대흥무 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왕은 어떤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할 거냐면은 연호는 대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과 친선. 거네요. 당과 친선. 당과 친선 관계를 도모했던 사람이 바로 이 문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중국의 문물을 저기 체제나 뭐 어떤 문화 같은 거 그다음 거를 수용했던 사람이 바로 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당시 또 당과 친선이니까 신라와도 신라도라고 해서 이게 신라로 가는 길을 뚫습니다. 그래서 신라도라고 해서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길을 뚫고요. 오늘날도 이 증거가 있어요. 76개 역이라고 해서 신라와 발해를 가는 길에 26개의 역을 만듭니다. 역.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길이지. 요즘에 뭐 고속도로 따지면 인터체인지 같은 걸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톨게이트라고 해야 돼. 하여튼 이런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걸 좀 상설 교통로를 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왕은 또 천도의 왕이었습니다. 이 발해가 최종적으로 선왕 때 5경 15부 62주라는 지방 조직이 완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동모산에서 건국했다가 이후에 중경이라는 데로 옮겼다가 문왕 때 바로 이 상경이라는 곳으로 상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상경. 그래서 이 상경에 일종의 계획도시를 상당히 잘 만듭니다. 근데 또 상경에서 또 동경으로 옮겨요. 동경으로 천도. 자, 천도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경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따 문화사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중요한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아까 저기 대조영 때 발해 군왕이라고 했잖아. 이제는 중국에서 당과 친선을 했으니까 발해 국왕으로 책봉을 해줘. 요게 별거 아니지만 상당한 겁니다. 우리가 발로 필 수 있는 거야. 야, 니들이 중국이 책봉을 해주는 건데 야, 왜 국왕으로 책봉해? 나라로 인정했잖아. 이들은 또 하나의 고구려 계승에 또 증거가 되는 게 이 발해 국왕으로 책봉받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왕 끝!
문학 상당히 오랫동안 합니다. 737년부터 거의 뭐 793년이니까 거의 뭐 장수왕만큼 한 겁니다. 장수왕만큼. 자, 그러다가 이 1대왕, 2대왕, 3대왕인데 선왕이 몇 대왕일 것 같아? 이 사람이 818년에 왕이 오르거든? 818년일 거야? 그러면 이 중간 사이에 한 6명의 왕이 있단 말이야. 그 사이에 6명의 왕이 20년밖에 못 갔어. 그러니까 왕이 같으니 문왕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야. 다 그런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고구려도 마찬가지죠. 고구려도 장수한 다음에 막 별게 좀 없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뒤에는 약간의 뭔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라는 게. 하여튼 10대왕이다. 10대왕. 10대왕은 선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역사는 짧아요. 한 20몇 년밖에 안 되는데 왕은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냐면은 대조영 계열의 왕이 갔다가 이때 왕이 한번 꺾였다고 봅니다. 누구로 꺾였냐면은 그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야발입니다. 하여튼 대야발 쪽의 아들이지 않을까라 추측하는 게 바로 선왕입니다. 자, 선왕은 참 간단합니다. 이때 요거 최전성기고 해동 성국이라고 해서 동쪽에 문화가 아주 융성한 나라라고 하는 이 해동성국의 칭호를 받았다. 해동성국의 칭호를 받았고, 자, 이게 최전성기다. 해동성국이고 전성기. 그러니까 최전성기가 문왕 때가 아니고 바로 이 선왕 때가 되겠습니다. 중국 기록에 선왕부터 10대, 11대, 12대까지, 13대까지 그 4대에 걸쳐갖고 바로 상당히 발전했다. 문화가 융성했다. 뭐 이런 동쪽의 문화가 융성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최전성기를 부과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때 또 선왕 때도 연호 쓰긴 합니다. 선왕 때 연호가 선왕도 이름 써줄게. 인수야, 인수. 대인수. 자, 대인수가 선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연호도 씁니다. 이거는 그냥 건흥. 이거는 그냥 선왕 때 연호는 잘 안 물어봐. 건흥이라는 연호로 썼고요. 건흥 때 연호를 썼고 상당히 또 많은 영토를 자랑을 합니다. 바로 요동지역, 요동까지 진출합니다. 요동 진출. 선왕 때는 해동성국 물어봐요. 요동 진출. 요동 진출해서 거의 고구려가 이룩한 거의 모든 땅들, 요동 지역의 땅들을 바로 이 선왕 때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신라 밑으까지 내려와. 신라 국경에도 접하게 돼. 그래서 자, 그리고 말갈족의 대부분을 또 복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토, 동서, 남, 북 다 갔던 게 바로 선왕 때입니다. 자, 해서 해동성국 영토도 많이 늘어났고요. 문화도 가장 발달했고요. 그런 시기가 선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10대, 11대, 12대, 13대까지 했다가 14대, 15대. 이 사람의 대인선이라는 인물이 15대 왕인데 그러다가 급격하게 발해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발해가 너무 급작스럽게 멸망을 하니까 백두산 대폭발설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걸 좀 반신반의합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너무 급작스럽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료에서도 뭐 5일 만에 멸망했다는데 여하튼 누구한테 멸망당했다? 거란족. 자, 10세기 동아시아 최고의 강대국 이 거란에 의해서 바로 이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 거란 가장 나중에 얘네가 나라 이름 세운 게 유나라입니다. 유나라. 그리고 이거 처음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유라보기. 결국은 거란을 후딱 멸망시켜요. 5일 만에 끝났대. 5일 만에 뭐 성을 포위했는데 거의 뭐
이 강력한 나라가 5일 만에 끝났으니까 얼마나 참 해석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거란 애들이 요 바레 땅에다가 뭘 세웠냐면은 동쪽에 거란의 나라라고 해서 동단국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당연히 저항운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할게 그냥 이렇게 해서 자 나름 또 부흥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유민들이 뭐 정안국 정안면이네 정안면 그 다음에 후바레 같은 등 그밖에 뭐 몇 개 더 있어 교과서에서는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국가를 세우면서 부흥운동을 꽤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했다. 그래서 또 많은 또 유민들이 고려로 들어가게 됐다라고까지 하시면은 왕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적 요 내용이 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왜 내용이 간략해요? 이거밖에 없어. 끝.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다음은 통치체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 발해 정치사에서 자 이번엔 제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고구려 계승.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것도 왜 발해가 우리의 역사인가? 바로 고구려 계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거 하나 정리했고요. 다음에 문왕 당과 친선관계를 통해서 문화 받아들였죠. 그래서 당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의 독자성이 있긴 있지만은 그거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통치체제에서 어떤 기구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중앙부는 무엇이고 어떤 지방주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나머지 내용들 교육기관은 무엇이고 같은 거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근데 통치체제에서 제가 빨간색 어떤 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지. 한국사 배웠어. 왜 부산 만났어? 야 발해 역사가 왜 니네 거야 하면 얘기해줄 수 있어야지. 이걸 통해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정치 파트에서는 자 외교 문서를 보냅니다. 외교 문서. 자 일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발해와 일본이 상당히 친했어요. 그래서 외교 문서를 발해가 많이 일본에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무왕과 문왕이 자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자 무왕 때도 마찬가지고 문왕 때도 마찬가지야. 이 외교 문서에 자 어떻게 보내냐면은 일단은 문왕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 외교 문서에 나 고려왕 흥무는 하면서 내용이 들어갑니다. 나 고려왕 대흥무는 자 하면서 내용이 들어가. 바로 이 고려왕. 이 고려왕이 자 바로 우리가 이 고려라는 고려가 아니죠. 고려는 본인들을 고려라고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우리 외교문서에 우리는 고구려의 예법을 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게 보낸 요 외교문서에 결정적인 또 고구려 계승 의식이 묻어나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뭐 있을까? 정치 파트인데 이거만 하면 되겠다. 뭐 고구려 유민들의 동향인데 이걸 또 정치에 넣긴 좀 그렇겠다. 자 사회로 갈게요. 사회에서는 자 이게 사회 구조가 세모를 하나 그릴게요. 세모를 그려봅시다. 세모를 그려보면은 자 이런 구조야.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나눠볼게. 이렇게 해서 나눠보면은 자 여기가 지배층입니다. 지배층. 자 그래서 지배층. 그 다음에 여 밑에는 피지배층인데
지배를 받는 애들 지배층. 자, 요 지배층은 바로 고구려인이었다. 고구려인이었다. 자, 고구려인이었고 피지배층은 말갈인이었다. 다수긴 합니다. 말갈인이 이 말갈 세력들이 다수를 차지하긴 했지만은 요 지배층 고구려가 지배층이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고구려 계승의 시대를 알 수 있어요. 선생님 말갈인이 다수인데 왜요? 여러분들 이 고대 시대 때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다시 말해 귀족들 상위 누구의 어느 사람들이 그 국가를 운영하고 통치하고 이게 전근대사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어느 민족이 다수였다는 거 필요 없어. 어떤 사람들이 니들을 통치하고 니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 발해의 성씨를 분석을 해보면은 태씨 있잖아 태씨. 이게 요즘 뭐 태씨인데 태씨 그 다음에 뭐 고씨가 또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배층 고씨 고구려 그 다음에 또 오씨 오민규쌤 발해 쪽인가? 하여튼 오씨 뭐 양씨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오는데 다 고구려의 귀족들의 성씨가 되겠습니다. 뭐 많이 또 여러분들 보셨던 것들. 자 문화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여기에 있어 모줄 천장 구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 글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문화사 파트에 배울 건데 고구려의 글식 무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천장이 모가 줄어든대. 모가 줄어든대. 그게 뭔데? 바로 모는 여러분들 마른 모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천장에 건축 양식을 만들었을 때 이런 거야. 이런 네모를 싸면은 또 가운데 또 마른 모식으로 요런 또 네모를 쌓고 또 안에 이러한 또 네모를 쌓고 또 안에 이러한 네모를 쌓고 또 이런 네모를 쌓고 모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지그재그했겠지 뭐 그래요? 모주림 그림 남부럽지 않게 못 그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모주림 천장 구조인데 고구려 양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가 또 나오냐면은 또 녹색으로 쓸게요. 좀 모주림이 중요한 거고 온돌이 나와요. 온돌. 이것도 상당히 우리 전통의 남방 양식인데 이 온돌이 우리 건데 그렇죠. 온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 않나? 지금 온돌이 또 발에 또 집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교과서에 문화사 파트로 나올 건데 석등이라고 해서 이게 불교유적에 나오는데 이 석등의 양식이 고구려에만 볼 수 있는 이 석등의 양식이 바로 이 고구려 발해에도 나온다는 게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외교분석.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지배층이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이쪽을 연계가 됐다는 것 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불상 중에서도 또 이불병자상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고구려 양식이 나오는 거 또 그 건축물에 또 기와도 연꽃무늬가 나오는데 그게 또 고구려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또 문화사 파트에서 좀 더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당의 영향을 받은 걸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것도 중요하니까 요 재료를 씁니다. 중앙제도로서 삼성 육부 라고 해서 요게 원래는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 때 만들었던 중앙제도입니다. 이게 또 영향 주죠. 고려시대 때 똑같죠. 고려시대 때는 중서성하고 문화성이 합쳐서 중서문화가 되는데 원래 중국사에서 당나라에서 만들었던 삼성을 중서성 그 다음에 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해서 삼성이에요. 고려는 또 이게 합쳐져서 중서, 문화성과 상서성이 돼서 이성육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상서성 안에 자 아래에
뭐 이거 안 해도 되겠다. 6부는 상사성 밑에 있긴 합니다. 이호, 호, 예, 병, 형, 공 이라고 해서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게 조선시대 때는 2조, 호조, 예조에서 이 6조 체제가 그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삼성 6부 제도인데,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발해는 운영했냐면은 삼성 6부에 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삼성이 됐냐면은 당, 성, 그 다음에 선, 조, 성, 그 다음에 중, 대, 성. 됐죠? 이렇게 된 거야. 요게 삼성. 명칭 자체가 틀립니다. 일단 삼성의 명칭 자체가 틀리고, 특히 요 삼성의 정당성에 누가 수상의 역할을 했냐면은 상이라는 사람이 수상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당나라 때는 요 상서성이 가장 힘이 약합니다. 약했는데 그 다음에 상서성의 대빵인 상서령은 당나라 때 거의 하질 않았어. 왜냐면은 그 당태종 이세민이가 황제가 되기 전에 상서성의 짱인 상서령이 됐거든. 그래서 우리 당태종 이세민이 하신 그 자리를 누가 올라갈 수 있겠냐? 해갖고 아무도 안 올렸어. 근데 발해는 이 상서성의, 이게 정당성의 상서성이거든요. 이게 가장 최고의 기구가 돼. 그러니까 이것도 운영에서 상당히 단가의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당성 안에서 자 두 개도 이원적으로 또 나눠. 좌사정이라는 거와 우사정이라는 것으로 이분적으로 나눠. 이것도 발해가 가진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누어서 좌사정 안에 이후예명 혼공이 아니고 충, 인, 의, 충부, 인부, 의부. 우사정 안에 지, 예, 신, 지부, 예부, 신부 해갖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너무 위로 간다. 어쨌든 요게 자 할게요. 너무 또 파랑이 싸겠네. 이렇게 좌사정, 우사정하는 이원적 통치. 자, 그 다음에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어떤 느낌이나 어떤 냄새가 듭니다. 충성해라, 어지러라, 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예의 갖춰라, 믿어라. 바로 유교. 육부의 명칭이 유교화됐다. 그래서 가장 요 두 가지. 뭐 이것도 맞긴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원적 통치제도와 육부의 명칭이 유교화됐다는 것이 나름 운영체제에서 운영상 독자성이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삼성 6부 제도는 당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런데 운영은 고구려만에 뭐가 있다? 독자성이 있다. 어떤 거? 이러한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눈 방식. 그 다음에 6부의 명칭을 유교적으로 이호예병 형공 안 쓰고 유교로 썼다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 교과서적 지식으로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밖에 엄밀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요것도 다르죠. 삼성의 용어도 다르고 원래 삼성 중에 가장 약했던 상사성의 역할을 했던 정당성이 가장 셌다는 것도 좀 특이한 요소긴 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만 알아주셔도 됩니다. 테스트 다음 문화인데요. 자, 이것 아까 잠깐 뭘 얘기했냐면은 여기 있죠.
이거 안 보이겠다. 문항 때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문항 때 새롭게 만들었던 수도의 이름이 상경 용천부라고 있어. 상경 용천부라고 있는데 이 계획 도시 시경을 우리가 뭐 세종시처럼 수도 아니면 충청도에 내포시처럼 계획 도시를 만든 겁니다. 계획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뭘 모방하냐면은 상경용천부를 그때 당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장안성입니다. 장안성을 모방해서 이 상경용천부를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인 거냐면은 바로 이거야. 주작대로라고 해서 요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건데 당나라의 장안성이 요걸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만들었던 계획 수도들 이런 주작대로에 나옵니다. 이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본의 그 나라 시대 때 수도였던 헤이조쿄,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 때 수도였던 헤이안교, 그러한 궁궐 양식의 이런 주작대로의 모습을 보이고요. 혹자는 조선시대 때도 이 주작대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냐? 거기가 광화문 광장이라는 거야. 경복궁 앞에 광화문 광장이 쫙 큰 길로 돼 있죠. 그게 주작대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야 그냥 이렇게 그려다 이렇게 구는 거야. 궁궐이 있으면은 궁궐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앞에 큰 길을 직선로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요것이 이게 주작대로. 이것이 주작대로. 이런 큰 길이 주작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따지면은 포정사 이거 보이네. 포정사 정문이 있죠? 우리 남용대왕님께서 계셔요. 그러면은 앞에 여기 저쪽 국밥 먹으러 가려면 저 큰 길 가야죠. 쭉 가면 근데 막히긴 막혀있네. 초등학교 막혀있는데 그런 그 주작대로 아니다. 2차선밖에 안 되니까 주작대로 정도 되려면 좀 8차선 이게 쫙 돼야 되는데 다 밀어버리면 되겠어요. 하여튼 슉 하고 주작 이게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거는 뭐 독자성 있는 게 아니고 뭐 당시의 유행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기관만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관에서 좀 잘 나오는 게 첫 번째 지방제도로서 오경 15부 62주 를 하나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는 구조소경과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8도, 그 다음에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5도 양계랑 같은 게 이건데, 오경은 상경, 나중에 동경으로 가죠. 그러니까 중경, 상경, 동경, 서경, 남경에서 오경이고, 다음에 15부는 요건 약간 그 말갈의 전통이 좀 있는 겁니다. 그 뭐냐면, 말갈에 아까 7부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한 또 7부와 플러스 아직도 부족들의 전통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부족들의 전통을 좀 약간의 인정해준 것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또 이설이 있으니까. 일단 또 15개 부를 각각 가장 유명한 솔빈부, 찰리부 이런 데 있는데 15개 부로 나누고 또 그 밑에 60부 이렇게 약간의 이러한 충청남도 같은 개념. 이거는 오경 같은 경우는 광역시 개념. 이거는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같은 개념. 그 밑에 있는 시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 문항 때 이게 됐다. 선항 때 됐다는데 선항설이 요즘은 다수설 된 것 같은데 교과서에는 어느 왕 때 됐다 명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제도 때 5경 15, 62주로 나눠지게 되고 감찰기간을 뒀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감찰기간, 뭐 검찰 같은 거죠. 그다음에 뭐 감사원 같은 거, 중정대라는 거 발해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어떻게 뭘로 얘기하냐면은 도서관이라고 하죠. 도서관. 서적을
도서관으로 서점원. 이건 중요하진 않았어요. 서점원이라고 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소리 미안해요. 미안해. 예. 고려시대 때가 서적포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요. 문적원 소리. 문적원이라는 도서관이 있었고요. 네 번째 중앙군이 있었습니다. 중앙군은 부대가 10개였나 봐요. 10개. 그래서 10위 다섯 번째 요거는 좀 색깔 있는 거 하셔도 좋습니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 계속 나오네요. 나라별로 신라 국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고구려 때 태학. 교육기관에서는 여기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해의 통치체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겠다. 정치사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은 경제사 하겠습니다. 경제사에서는 간단해요. 그러면서 또 길게 하면 김광규 또 거짓말했나 할 거지. 아닙니다. 빠빠 끝.